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 학생 사이에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이 대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캐나다 명문 대학생들도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에 전통 있는 영국 명문대 교직원들 30여 명이 단체로 한국을 찾았고 이들은 한국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캠강이 캠퍼스를 가로지르고 있는 아름다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총괄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파피 샬럿 우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벌써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교직원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현실적으로는 취업을 선택해야 했죠. 마침 저의 사정을 잘 아시는 교수님께서 교직원 혜택을 이용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임시직 교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라고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벌써 10년이란 시간을 이곳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덕분에 원하는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오래 근무하다 보니 좋은 기회가 찾아와 영국 명문대의 정직원으로 전환까지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 대학 교직원은 무엇보다 자유롭고 젊음이 넘치는 캠퍼스에서 근무한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어요.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대학 캠퍼스는 무척이나 활기가 넘쳤죠.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문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명문대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등과 같은 유럽 대학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받는 학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금을 활용해 수학여행을 계획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총장님은 저희 대학 교직원들에게 다음 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사전 답사를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총장님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선진 견학을 다녀올 후보지를 선정하던 우리 대학교 직원들은 대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한국행을 택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은 거세지는 시점을 지나 일상화가 될 정도이죠. 사실 모든 이슈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한국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니까요. 특히나 로제의 아파트라는 케이팝은 길거리 어디를 가도 들려오는 음악일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라 음식마저도 케이푸드가 유행하며 대학 구내식당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치를 포함한 한식으로 메뉴가 나올 정도입니다. 학교 내 매점에서는 라면을 파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고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쳐다도 보지 않을 만큼 괄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유럽권에서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좀 뒤떨어진 게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런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 말 안 해도 알만하죠. 하지만 이제는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에 국한해서 말이죠. 최근 영국 아이들 사이에 오징어 게임 모르면 왕따를 당할 판이고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 이름을 모르면 왕따를 당할 정도니까요. 런던을 중심으로 한식당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대형 슈퍼마켓들은 아예 한국 식품을 전문으로 파는 코너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K-뷰티 브랜드들이 영국 런던의 주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장악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K-팝 아이돌 가수인 BTS, 블랙핑크 등의 가수들은 영국 공식 차트에서 상위권에 항상 고르고 실제로 2022년에 열렸던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은 전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죠. 이것뿐인가요? 영국 BBC 공영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들을 정식으로 방영까지 하기 시작했으니 사실 한국의 인기는 영국 내에서 정말 대단하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한국으로 벤치마킹과 학생 수학여행까지 지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저를 포함한 교직원 30명의 견학단이 일정을 짜서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저는 총괄 기획팀장으로 우리가 방문할 문화공연 기획사와 수학여행지 결정을 위한 장소, 섭외를 마쳤죠. 하버드 학생들이 방문한 진관사, 절에도 가보기로 했고 그리고 일부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일정도 잡았습니다. 웬 고등학교 방문이냐 물으실 수 있겠지만 몇 년 뒤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에 입학을 유도하기 위해 입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의 고등학생 학업 수준이나 문화에 대해서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직원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국의 발전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의 엄청난 규모의 공항시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진짜 커도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었으니까요. 아니, 대체 끝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큰데? 그러게 TV에서는 일부만 보여줬으니까 몰랐는데 와, 진짜 엄청 넓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동양인들답지 않게 풍채가 크고 인물이 모두 훌륭하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죠. 한국은 TV에 나오는 배우만 미남 미녀가 아니더라고요. 대체 뭘 평소에 쓰길래 얼굴이 반짝반짝 윤기가 저리도 흐른단 말인가요? 여하튼 우리 교직원들은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제공해준 차량을 이용해 호텔까지 아주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고 다음날 첫 일정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된 우리는 대강당에서 학교의 시스템을 잠시 듣고 2학년 수업을 선택해서 참관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대강당에서는 교감 선생님의 설명으로 한국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린 나이부터 한글을 가르치기 때문에 문맹률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였죠. 한국의 문맹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군의 문해율을 보여준다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놀라워했던 진짜 이유는 한국 학생 15세부터 24세 청년들의 문맹률이 제로, 0%에 가깝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0%라고? 그 말은 아예 문맹인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가능해? 세계 선진국이라는 우리 영국의 문맹률은 10%에 가까워요. 인구수로 보면 거의 약 5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문맹이고 16세부터 성인까지 기초 수준의 문해력은 15%나 될 정도죠. 그런데 한국은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그냥 제로, 0%였어요. 또한 한국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빈곤층의 대학 진학률도 높을 정도로 고학력을 얻기 쉬운 점 등이 몇 년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현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문맹률이 낮기로는 최정상 국가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런 공식적인 뉴스들이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한국 내부에서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현저히 낮은 문맹률, 높은 대학 진학률, 각종 국제시험에 한국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면에서 보면 한국 교육 시스템이 세계인들에게 성공적으로 비춰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지만 일부 국가들, 특히 한국을 시기 질투하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같은 아시아계 국가들, 일부에서는 한국 교육은 지나친 경쟁 위주의 학습이고 암기 위주인데다가 과도한 사교육비 등을 가진 문제점이 많은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문제를 삼고자 하고 트집을 잡으면 끝도 없죠. 오히려 부정적 인식도 있다는 점을 사실적으로 말해주니 오히려 신뢰감이 생겨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저희 영국 BBC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영국 학생들을 실제로 한국 고등학교의 교환학생과 비슷한 개념으로 직접 보낸 후 한국 학생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이 방송에서 한국 고등학생의 엄청나게 긴 수업에 대해 놀라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전 7시 50분에는 등교하고 이후에도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으로 거의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하루였는데요. 저도 그 방송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저를 포함한 유럽인들은 한국인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아니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근면성실할 수 있지? 하는 시각이 더 컸을 거예요. 우리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라고 인식되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과도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비아냥되지만 유럽권은 학생들의 근면성실을 칭찬하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교육계 종사자로서 어떤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게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의 한류도 다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발전한 것이 아닐까요? 여하튼 한국 교육 시스템을 듣고 난 후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 팀은 한국의 학생 급식 시스템을 보러 갔습니다. 학교마다 영양사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급식을 점검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대단하다고 느낀 게 모든 재료들이 원산지, 출처, 유통일 등등 연계가 정말 디테일하더군요. 소고기 장조림이란 음식이 있었는데
소가 자란 지역과 농장, 그것을 유통시킨 유통업자의 이름과 사진이 학교의 원재료로 배송되기 전까지의 전체 과정을 QR코드 하나로 다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식단도 정말 매우 훌륭했습니다. 고기와 채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간단한 디저트까지 있으면서 3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배치되었어요. 영국 급식에서는 아무래도 튀긴 음식이 많거든요. 패스트푸드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 냉동 감자튀김, 고칼로리의 디저트가 자주 나오다 보니 건강한 식단은 아닙니다. 한식이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데 전문 영양사가 배합한 식단인데다 충격적인 사실은 훌륭한 급식들이 모두가 무료라고 한 것이었어요. 아니, 무료라니? 한국 학생들은 식비를 내지 않는다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미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무상급식 실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꼼꼼하게 식재료 출처를 밝히고 영양을 맞추고 검수까지 철저하게 한다니 한국 무상급식 시스템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또한 식사를 다 먹고 나서 부족하면 다시 가서 양껏 배식받아 몇 번씩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학교에서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후에 한국 고교생들 2학년의 수학 과목에 참관하여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벌써 대체 몇 번째 놀라는 건지 공항부터 호텔, 학교 시스템, 급식에 이제는 아이들의 수업 태도 때문에 또 한 번 놀란 거죠. 종종 영국에서는 고교 수업 시간에 수업은 받지 않고 화장을 하거나 아예 수업을 빠지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수학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고 몇몇은 앞으로 나와서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보라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더라고요. 칠판에 미적분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을 보며 같이 있었던 저희 교직원 일행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고교 수학이 한국말이 아닌 숫자와 수학 기호로 된 문제인데도 나름 고학력을 자랑했던 우리 일부 교직원들도 갸우뚱하며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척척 풀어갔기 때문이었죠. 이게 한국 고등학생들 수준의 문제라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한국인 학생들은 이런 수준의 문제를 대학 입학 시험에서 풀어? 정말 궁금하더군요. 영국의 고등수학 교과 과정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의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교직원 해리엇은 이런 말까지 했죠. 내가 이공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 문제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 만약 내가 한국의 고등학생이고 시험에 저 문제가 나온다면 본능적으로 그냥 건너뛰고 다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 학생들은 앉아서 미적분 문제를 잘만 풀었어요.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아이들이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준 데는 아마도 한국인들의 비상한 머리와 근면성실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첫 일정인 고등학교 견학을 모두 마치고 우리 교직원들은 다시 숙소로 왔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 한국 아이들의 잠재성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대학 진학 때 우리 학교로 오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도 가지게 되었죠.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더 많이 추진하고 한국에서의 입시 설명회 개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 영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요. 여학생은 치마와 셔츠, 니트티에 다 재킷이 기본 세트고 물론 치마 대신 바지를 입을 수도 있어요. 영국 학교의 교복 정책은 생각보다 엄격해서 학교의 허락 없이는 학교 안에서도 재킷을 벗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여름에 수업 시간에 너무 더워서 재킷을 벗고 싶다면 반드시 손을 들고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엄격하죠. 겨울에도 마찬가지 외투를 입을 수가 없어요.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벌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교복 위로 두꺼운 점퍼들을 입고 있더군요. 솔직히 이게 인상 깊을 일은 아닌데 영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보니 뭔가 좀 독특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답니다. 다음 날 여행지를 결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고자 했어요. 아무래도 단체로 아이들이 다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분명 있을 테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영국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은 진짜 좋지 않거든요. 엄청 노후화되어 시설이 좋지 못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이용하기에도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냉난방 시스템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시성이 좋지 않아서 지연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몇 번의 환승을 거치는 과정을 일부러 거쳐봤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놀랐는지 아실 거예요. 저희 교직원 단체는 사실 공항에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지하철 역사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건가요? 자동 매표소를 비롯해서 안전을 위해 준비된 스크린도어, 임산부와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석, 냉난방기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시성은 미친 수준이더군요.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고 하면 정말 그 시간에 딱딱 도착하고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경전철이라는 것까지 타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 교직원들은 한 한국인 학생에게 완전 개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저희가 갔던 경전철은 우이신설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지하철 노선을 탈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던 한국 지하철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교통카드를 태그에 찍고 탔거든요. 하지만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리더군요. 심지어 한 한국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황당했죠. 아이들이 부모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다면 분명 나쁜 영향이 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공항부터 고등학교 지하철까지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감탄이 아닌 충격을 받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고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교통 시스템은 시설만 최첨단화되어 있지 아직 멀은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고등학생이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쓱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이 벌써부터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빨리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물어봤죠. 이봐요 학생, 대체 왜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학생. 그러자 한국 고등학생은 저의 말을 듣고 알아듣기라도 한 듯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능숙한 영어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요금을 지불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학생. 내가 분명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지 않을 것을 봤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그랬더니 학생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찾더니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방금 그 학생이 지나간 시간에 지하철 요금이 결제된 내역이 담긴 화면이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학생은 휴대폰을 개찰구에 댄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결제된 내역이라고 학생? 예전에 찍어둔 사진 같은 게 아니고 저기요 죄송하지만 한국은 카드 일일이 안 찍어도 돼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일단 저는 학생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학생. 그런데 어떻게 돈을 지불한 거죠? 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잖아요. 그러자 학생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네, 아니에요. 한국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것은 태그리스 시스템이에요. 서울과 서울교통공사,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회사가 힘을 합쳐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휴대폰만 갖고 있어도 삑 소리와 함께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소프트웨어예요. 지금 저는 그 태크리스를 사용한 것이고요. 네,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았던 아이와 동반하는 어머니 승객은 물론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짜 미친 시스템 아닌가요? 정말 운 좋게도 시범 운행 중인 곳을 저희가 오게 되어서 이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건데 상용화도 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인터넷 강국, 게임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하더니 정말 첨단 기술 쪽으로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영국은 부끄럽지만
교통카드도 대중화되지 못한 시점이라서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려면 몇십 년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 일행은 근처에 식당을 찾았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유럽식보다 현지식이 더 궁금했거든요. 거기다 테이블이 꽉 찰 만큼 나온다는 한식을 SNS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꼭 한식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인원이었기에 식당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주 운이 좋게도 괜찮은 한국의 한 식당을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주 운 좋게 괜찮은 식당을 찾은 게 아니라 한국의 식당은 다 괜찮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음식들은 사실 특색이 없어요. 주식이 스테이크, 감자, 빵, 파스타, 샐러드 정도거든요. 유럽의 지형 특성상 산이 많고 땅도 척박해서 다양한 곡식이나 채소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야채는 감자뿐이라는 말도 있어요. 모든 요리에 감자가 나오는 이유가 감자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감자만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갔던 식당은 굴 요리를 파는 가게였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해서 일단 들어가자 하기는 했었지만 이 굴이라는 요리가 영국에서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굴을 구워서 마늘버터나 허브버터를 얹어 먹기도 하고 크림이나 버터, 우유를 스튜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매년 7월이면 화이트 스텝을 굴 축제가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굴이라는 음식이 매우 고급 해산물로 여겨지면서 진짜 비싸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나 가야 먹을 수 있거든요. 엄청 비싼 해산물이었습니다. 파피, 여기 너무 비싸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인원이 거의 30명이잖아.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게요. 일단 한번 물어보기만 할게요. 금액도 좀 보고요. 그때 그 가게 종업원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의 굴 요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들어오셔서 드셔도 괜찮아요. 비싸지 않다니? 설마 했지만 메뉴판에 적혀있는 가격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렴한 가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거 굴이 엄청 작거나 맛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가격이라는 게 말이나 돼?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갈 수는 없었고 기왕 온 거 들어가 맛이라도 보자는 생각으로 저희는 그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들어가서부터 저희 교직원들은 다들 신기해했었죠. 테이블은 사각형으로 된 스텐 그릇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발 아래로는 쓰레기통이 하나씩 놓여져 있더라고요. 종업원은 저희에게 다가와 영어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굴이 가장 맛있을 제철이에요. 한국에는 동지 때 굴이 가장 맛있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한국 굴 요리는 처음이에요. 맛있는 것으로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쪄서 먹는 석화 굴요리로 드릴게요. 테이블 중앙에 있던 석소에 불이 피워졌고 이후 종업원이 들고 온 것은 양동이에 가득 담긴 굴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굴을 한 번에요? 쟁반 가득 담긴 통통한 굴들을 보며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는 다시 가격표를 봤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굴이 작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왔던 교직원들도 다들 놀라더군요. 우리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의 바타시앤 컴퍼니에서는 굴이 6개에 38파운드를 받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영국에서는 굴 한 개에 거의 한국 돈으로 10,000원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보던 굴보다 더 실하고 큰 굴들이 양동이 가득 담겨 우리 눈앞에 왔으니 안 놀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굴을 직접 구워 먹는 건 태어나서 진짜 처음 해봐. 그러니까 나는 영국에서 굴을 먹어본 적은 있긴 한데 항상 차가운 생굴에 레몬즙만 살짝 뿌려 먹었거든. 그마저도 너무 비싸서 한 개밖에 못 먹었지만 말야 이거 영상 찍자. 있어봐. 한 교직원은 굴이 가득 담긴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한국에 오지 않은 다른 영국 교직원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니 사전답사 보냈더니 너희들 그 굴 요리에 예산을 다 갖다 쓰는 거냐며 미친 사람들이라며 한 소리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 해명해서 풀리긴 했지만 말이죠. 이후에 잘 쪄진 굴을 까서 하나씩 맛보았는데 진짜 굴이 크고 입안에 꽉 차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종업원이 찍어 먹으라고 줬던 초고추장에 담갔다가 먹으니 그 많던 굴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더군요. 정말 다른 세상의 맛이었죠. 아마 한국에 또 다시 오는 일이 없더라면 내 평생의 굴 요리는 지금이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으로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돈은 얼마 내지 않았죠. 와, 한국은 진짜 살기가 너무 좋겠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훌륭한 교통 시스템에, 학생들 교육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저희 교직원들은 그날의 일정을 그렇게 부른 배를 부여잡으며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각자 방에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낯선 환경인데다 대중교통을 많이 타기도 했고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었으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씻고 누워서 TV를 틀었는데 한국의 일상 풍경들이 나왔죠. 물론 TV에서 나오는 말들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한국의 일상이 보여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 광고 영상에서 한국 배우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주인공이 사는 층으로 버튼이 눌러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게 뭐지? 광고라 저렇게 표현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곧 이해할 수 있었죠. 구글의 한국 아파트 관련해서 몇 가지 입력해 봤더니 한국의 대표적인 아파트들은 휴대폰과 차량이 등록되면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이 들어오거나 휴대폰이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거주하는 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어요. TV에서 보였던 광고 영상이 그냥 과장된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였던 거죠. 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놀란 것은 아파트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음식물 처리기였죠. 아파트 주방 한켠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통에 음식을 넣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분쇄 후 집 밖까지 이어진 배관으로 외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바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음식물을 들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냄새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만이 유일하겠죠.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정말 엄청난 기술들의 집약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은 아직까지도 옛 건물들이 많아서 저런 편리한 장치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보존의 의미에서 건물의 외벽에 에어컨 배관도 함부로 못 뚫게 하기 때문에 에어컨 없는 건물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사이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 발치 앞서가고 있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최신 신축 아파트의 광고였지만 한국은 매번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나머지 일정 동안 학생들이 가볼 만한 경복궁, 한국의 로컬 시장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멋진 경험들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전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한국 수학여행 붐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 교직원들은 한국에 가서 제대로 경험하고 왔어요. 당연히 학교에도 저희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상세히 보고했고 아마도 곧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놀라고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처럼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술,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 말이죠. 해외 많은 여러분들 한국으로 가세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피 샬럿 우드,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괄기획팀장 올림.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기술 국가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 그래도 해외에서 나름 손꼽힌다는 명문 대학들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김지혜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부심으로 무장한 미국 교통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통체증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냐며 호언장담했지만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경험했던 믿기 힘든 일들로 하여금 이 미국 교통 전문가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머스 윌리엄스라고 해요. 저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도시교통 설계 전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교통 시스템과 도시 계획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미국에서 몇몇 주의 주요 도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덕분에 도로의 메스트로라는 과분한 별명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 커리어는 늘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 방문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래 미국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프로젝트를 후원 중인 미국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비교 연구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했거든요. 또 그 회사가 한국과 기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꾸준히 정보를 교환하는 상태였죠. 이 일과 관련해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저희 프로젝트 팀에 연구원 한 명을 파견했어요. 그는 이미 한국 세종시의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가 말하길 세종시는 한국 정부가 스마트 시티로 개발 중인 대표적인 도시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도로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열정적으로 말하더군요. 특히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차량과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근래 기술 발전이 세계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거창한 이름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없지 않을까? 이 파견 연구원이 정말 연구를 제대로 했을까 의심이 들었어요. 솔직히 기업 연구원 중에서는 대충 연구만 하고 연구비만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감 있게 데이터를 제시하며 교통사고율 감소, 도로 효율성 향상과 같은 수치적인 데이터를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수치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잖아. 자율주행은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알 수 있지. 이어서 그 파견 연구원이 세종시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율주행 기술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약간 진심으로 비웃음이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비꼬듯이 말해주었죠. 한국에는 미국처럼 넓고 다양한 도로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좁고 한정된 테스트 환경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제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한국의 스마트 도로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되고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넓은 도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효율성, 기술의 융합,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며 단호하게 반박하더군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의 반응에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물었죠. 그럼 당신은 결국 한국의 기술이 미국 기술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라고요. 그러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교가 아니라 각국의 상황에 맞는 강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세종시에서 이루어진 기술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파견 연구원과 저와의 대화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어요. 그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세종시와 한국의 기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 절대적인 확신에 오히려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 자동차 회사에서 파견된 그 연구원과의 대화에서 저는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 저의 연구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 자동차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가장 크게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사라는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번 세종시 방문은 명목적으로는 한국의 도로교통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현재의 프로젝트에 참고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내심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저는 이 연구원의 콜을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자동차 회사가 제 연구에 간섭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작심했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출발 일주일 전 미국 국토안보부 대외협력부에 한국의 국토교통부를 통해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일인이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2, 3주쯤 걸릴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을 보낸 지 10분도 안 돼서 메일이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빨리 답변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에 같은 아시아국인 일본에 비슷한 요청을 했을 때 거의 보름 정도 걸렸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메일을 열어보니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와 성과 그리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읽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 이 정도라면 꽤 잘 운영되는 곳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의심이 커지더군요.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축적된 세종시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에는 기술적인 진보는 물론이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완벽한 안전성 입증, 더 나아가 고질적인 한국의 교통체증 해소까지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건 마치 연구자료나 통계자료가 아니고 그냥 광고자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 수많은 난제가 남아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매우 국소적인 지역에서 매우 한정된 조건으로 택시 등 최소한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잖아요. 물론 언론에서는 당장 2, 3년 내에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거라고 과장해서 떠들어대고 있긴 하죠. 하지만 최일선에서 연구하는 저는 알잖아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두룩하다는 걸요. 그래서 자료를 옆으로 책상 위에 던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직접 가서 봐야겠다. 자료로만은 판단할 수 없어. 한국에 대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로였어요. 그래서 파견 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의 스마트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코웃음을 쳤죠. 첨단 기술, 교통체증 하나 해결 못하는 나라가 첨단 운운하는 건 좀 우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땅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정도였고 그런 곳에서 자율주행 기술이나 스마트 도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은 솔직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가끔 TV뉴스나 몇몇 기사에서 접한 서울의 교통체증 이야기는 꽤나 인상 깊었죠. 한 번은 서울에는 출퇴근하는 데만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꽤나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도로 시스템에 있어서 물리적인 한계는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땅도 좁고 산도 많고 인구 밀집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봤자 한계가 있을 것이 뻔하니까요. 원래 못 살고 가난한 국가일수록 도로체증은 심각하거든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교통체증만 봐도 알 수 있죠. 또 제가 이런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몇몇 영상에서 봤던 한국의 골목길 때문이에요. 좁고 복잡한 도로에서 차들이 겨우겨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지? 라는 의문이 든 적이 있거든요. 또 어떤 영상을 보면 한국에서는 주차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주차를 후진으로 하던데 제가 나고 자란 미국에서는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차를 다닥다닥 붙이기 위해서 후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으니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교통 시스템에 꽤나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얽히고 엉킨 차들과 꽉 막힌 도로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문이 오히려 이런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보나마나 교통체증을 해결하지 못한 사례만 실컷 보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세종시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죠. 공항에서 마중 나온 한국 측 담당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고속도로에서의 풍경은 꽤나 흥미롭더군요. 도로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차선도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중간에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처음에 담당자가 휴게소에 잠시 들르겠다고 하길래 그냥 주유소 같은 곳에서 간단히 주유하고
화장실이나 들르는 정도겠거니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과자나 음료를 사는 게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미국 휴게소는 대부분 낡고 불결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고 음식도 별로 신선하지 않은 정크푸드나 빵 몇 개 정도가 전부였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 빠르게 해결하고 떠나는 장소에 불과하죠. 그런데 한국 휴게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치 작은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넓은 주차장과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로 붐비는 풍경이 마치 세련된 쇼핑몰 같았어요. 미국 휴게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실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 휴게소는 단순히 주유하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충분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지처럼 보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메뉴도 간단한 정크푸드나 빵 같은 것이 아니라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간식부터 수많은 메뉴로 구성된 한식, 중식, 일식, 양식까지 다 있더군요. 메뉴들이 어찌나 다채로운지 도대체가 뭘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더군요. 솔직히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몇 분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붕뜬 느낌이 들더군요. 이런 광경은 미국 휴게소에서 정말 0.1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음식들이 전부 너무나 신선해 보였고 조리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그때 한국 담당자는 저를 위해서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돈가스를 주 메뉴로 하고 부메뉴로 김밥, 떡볶이, 그리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먹게 되었죠. 양이 좀 많았지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안 먹으면 또 언제 먹을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요. 음식을 먹고 있는 저에게 한국 측 담당자는 음식 맛이 꽤 괜찮죠?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너무 맛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냥 맛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이 정도면 최고급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맛이 정갈하고 깔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냥 여기까지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파서 더 맛있게 느끼는 거 아닐까 생각도 가졌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미국 휴게소 화장실에서는 청결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급한 볼일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 휴게소의 화장실은 마치 어느 고급 호텔 로비 화장실에 들어온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심지어 수전에 손을 대니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멈추고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호텔에서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거든요. 그것뿐인가요? 세면대 옆에는 핸드드라이어와 손 세정제까지 다 구비되어 있었죠. 솔직히 크게 놀라긴 했지만 아무 일 없는 듯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했죠. 휴게소 화장실을 이 정도로 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아냥대었죠. 화장실을 이렇게까지 꾸미는 게 과연 실용적일까? 그냥 괄시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소변을 보고 나와서 둘러보니 근처에 지역 특산품을 파는 상점들이 보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의아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기회가 전혀 없는데 한국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연결되는 플랫폼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로 돌아온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한국은 정말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군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래요? 무슨 디테일이죠?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디테일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당연하고 익숙해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30분 정도 달린 후 저는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그 규모와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관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시설답게 세련되어 보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과 정밀한 장비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센터 관계자는 이곳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관제실에 들어서니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도로 상황과 자율주행 차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관계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해 키로 구간의 도로에 설치된 노변 기지국과 차량, 사물 간 통신 UX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간성읍행버스 BRT 전용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모습만 화려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관계자는 센터에서 하루에만 수십 테라바이트의 교통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며 교통 흐름에 맞춰 최적의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보기에는 정말 화려해 보이는데 과연 이 정도 데이터로 실질적인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관계자가 안내한 다음 장소는 빅데이터 서버실이었어요. 이곳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많은 케이블과 끼는 불빛들이 기술적 역량을 상징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 함께 온 파견 연구원이 한국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종시의 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최첨단인지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아직도 교통체증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라며 반문했어요. 파견 연구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보면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라고 답하더군요. 이렇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센터에서 본 데이터와 기술이 어떻게 실제 도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속으로는 이 모든 걸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대화를 곱씹으며 한국의 기술을 과연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연구원의 열정과 자신감이 단순히 과장이 아닌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미국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갈등 속에서 조금씩 생각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어서 저희는 자율주행이 실제로 시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능숙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형 화면들에는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가 빼곡히 표시되고 있었죠. 곧 담당자가 이제 시연을 시작한다고 말하더군요. 담당자의 신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세종시 곳곳을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들의 움직임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어요. 차량의 속도, 위치, 주변의 건물들과 사람들의 상황, 풍향과 기압, 도로의 온도와 수분 상태 등 취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가 0점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더군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많은 자율주행차들이 완벽한 제서를 이루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까지 들 정도더군요. 미국은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의 선구자로 평가받아 왔고 구글,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린 상태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정말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주로 개별 차량의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대의 차량이 도로의 모든 변수를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명확했어요. 복잡한 실제 도심 환경에서는 모든 차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통합적인 소통과 연결성이 부족했고 이는 종종 사고나 비효율적인 교통 흐름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한국은 접근 방식이 전혀서요.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 전체와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조금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봤던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차량 간의 완벽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차량 하나만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었어요. 도로 자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개별 차량 하나하나와 소통하고 신호체계 역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도로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모습은 저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져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같이 왔던 파견 연구원이 씩 웃으면서 그런 저를 보고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꺾이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애써 아무 일 없다는 투로 말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한국의 자율주행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라고요. 그러자 한국 측 담당자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해도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한국은 제도 정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축적한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했다가는 상용화 이전에 기술 유출 등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안도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나마 법적, 제도적 문제가 아직 유연하게 풀리지 않은 게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엄청난 돈이 오가는 시장이 형성되는데 한국이 그걸 선점해버리면 미국으로서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 되니까요. 그렇게 그날 저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진일보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목격하게 되었고 약간 복잡한 심경이 되어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충격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반성과도 깊이 연결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그들의 도로 시스템과 교통 환경을 비하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과거의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저의 편견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좁은 땅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한 사고와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도로와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이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믿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저는 그 믿음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도로와 차량 그리고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제도적인 이유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었던 거죠. 일전에 군대 간부로 있던 한 친구에게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수십, 수백 기는 만들어낼 거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도 사실일 수 있겠더라고요. 단지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저는 그래서 다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보겠다고요. 이 경험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제2도시라고 불리던 부산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같이 온 파견 연구원이 한국은 자율주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로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이상 꼭 경험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권했기 때문이죠. 이젠 저도 흔쾌히 동의하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강국이라던 일본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평생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출장길에 수많은 줄을 넘나들었으니까요. 고속도로는 미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지만 솔직히 그 상태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어요. 미국 고속도로는 종종 포트홀로 가득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아요. 심지어 대형 트럭이 도로를 점령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GPS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너무나 많으니 무용지물에 가깝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해봐야 대개는 낡은 건물에 몇 가지 스낵과 음료를 파는 자판기가 전부였어요. 주유소와 화장실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미국의 방대한 도로망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 세심함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5년 전 일본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는 일본 고속도로 시스템에 정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와이프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잘 관리된 도로와 깔끔한 톨게이트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약간의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 고속도로를 달리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힌 채 편견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도로는 제가 놀라워했던 일본보다 최소한 2~3배는 더 발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도로의 상태부터가 완벽에 가까웠죠. 고속도로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도로 상태가 나빠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차선마다 분명하게 표시된 경계선과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운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수준이 남달랐어요.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이 도로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는데 단순히 정체 구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상 도착 시간이나 우회 경로까지 안내했으니까요. 미국의 교통정보 시스템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아 솔직히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일본에서도 실시간 정보 제공이 있었지만 한국처럼 세밀하고 통합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하이패스 시스템 덕분에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ETC란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의 하이패스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톨게이트는 여전히 현금을 주고받거나 간신히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도 많아서 이런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였죠.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도로망이 완벽하게 전 국토에 깔려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험준한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준의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잖아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또 터널을 뚫어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한국 사람들의 총명함과 도전 정신에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도로 위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큰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런 편안함과 즐거움을 한국에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이렇게 며칠간의 한국 방문 후 저의 심경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무지하고 편협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조그만 나라가 교통 시스템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라며 비아냥거리던 제 태도는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깊은 고민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군요. 제가 일하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은 많이 발전했지만 한국이 보여준 통합성과 유기성은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기술, 서비스, 그리고 세심함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이었어요. 저는 아마도 이번 한국의 방문을 기회 삼아 한국과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비난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단순히 제 식견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돌아가 도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한국에서 배운 기술적 통찰과 서비스 마인드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세부 사항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생각하게 된 것도 모두 한국에서 배운 것들 덕분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제 커리어가 어떻게 전개되든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이 평생 저의 기준점이자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부산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던 그 순간순간은 잊을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솔직하고 친절한 태도가 정말 인상 깊었죠.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친절함이라는 것은 약간의 격식이 있는 거리감을 두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국에 올 때에는 가족들을 꼭 데리고 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함께 이 멋지고 세련되고 친절하고 편리한 나라와 도시를 즐기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올 날을 기약해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에서 토머스 씨는 처음엔 한국의 도로 시스템을 과소평가하고 비웃기까지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스마트 도로 기술과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도 큰 감동과 기쁨을 전해드렸길 바라면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김지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우튜브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당신만의 여